네, 안녕하세요. 파티클럭스 7.2 버전 관련 신기능에 대하여 소개를 맡은 펑션베이 기술사업팀의 김태영 책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파티클럭스 7.2 버전의 주요 신기능 중 하나인 압력 경계 조건과 그리고 리커다인과 파티클럭스 간의 양방향 열 전달 해석 그리고 기타 기능들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드릴 기능은 압력 경계 조건입니다. 압력 경계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능에 대한 소개입니다. 압력 경계 조건은 압력에 해당하는 힘을 더미 입자에 가하는 방식으로 그 경계 조건을 구현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입자들이 서로 간의 간격을 가지지 않고 딱 붙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입자는 압력 그리고 유체로부터 받는 영향에 따라서 한 묶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압력에 따라서 경계 조건에 앞으로 이동을 하기도 할 거고 뒤로 이동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경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인플로와 유사하게 저희가 특정한 계면에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면에서의 압력을 P라고 정의를 했을 때 저희는 계면의 면적을 계산을 해서 S, 면적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압력과 면적이 있다면 두 개를 곱해서 이 더미들이 받는 외력, 폴스의 썸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해진 폴스를 입자의 개수만큼 나누어서 개별 입자에 가하는 방식으로 더미 바디에 가해지는 압력을 상사를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더미 입자에 힘이 가해졌을 때 입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보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력 바운더리가 아랫방향으로 노멀이 정의되어 있다. 즉 아랫방향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 만약에 유체 입자가 미는 힘이 압력에 비하여 작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더미 입자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서 입자들은 계속해서 내려올 거고 입자들이 내려온 양이 L제로 입자 사이즈만큼 내려오게 되면 더미 입자들은 오른쪽과 같이 원래 위치로 복귀를 시키게 되고요. 기존에 튀어나와 있던 한 줄의 입자만큼 유체 입자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더미 입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한 단위로 움직인다면 새로 생성된 파란색 입자들은 기존의 NPS 입자와 마찬가지로 유동에 포함이 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해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또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압력 경계 조건에서 설정한 값에 비해서 유체가 미는 힘이 더 강할 경우에는 더미 입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스텝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빠져나온 양이 L0 입자 사이즈만큼 되게 되면 저희가 더미 입자를 원래 위치로 복귀를 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귀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입자들을 처리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미 입자들이 빠져나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루틴이 정의가 되는데요. 노멀 방향의 힘보다 입자들에 의한 유체력이 더 클 경우에는 더미 입자가 반대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더미 입자를 강제로 원래 위치로 원위치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원위치시켰을 때 전체적인 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압력에 해당하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기존의 더미 입자들이 밀려났기 때문에 그 빈 공간들에 유체 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체 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순간적인 압력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미 입자를 복귀시킬 때는 더미 입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유체 입자들은 지우는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만약에 유체 입자가 더미 입자를 설정한 압력보다 강하게 민다면 입자들은 계속해서 삭제해가는 방식을 택하게 되고요. 만약에 유체 입자들이 압력 경계 조건보다 더 더미 입자를 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압력 경계 조건에서 유체 입자들이 생성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모드와 그리고 벨로시티 리미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모드입니다. 모드 같은 경우엔 직관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듯이 압력 경계 조건이라는 것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압력 경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상수값으로 입력을 해서 내가 0.1바면 0.1바, 1바면 1바 이런 식으로 정확히
타겟으로 하는 압력을 입력을 해서 그걸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반면에 탱크라는 경계 조건은 압력 경계 조건 위로 수조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 그림과 같이 일정량의 물이 차여져 있는 탱크가 이제 도즈를 통해서 물을 분사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 파티클웍스라면 여기 탱크에 있는 입자들도 모두 해석을 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수위가 줄어들에 따라서 이제 그 영향들을 다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탱크 경계 조건, 탱크 모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위에 이제 상부에 있는 유체의 볼륨과 압력 경계 조건을 통해서 빠져나간 유체의 볼륨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실시간으로 압력 경계 조건에 가해지는 힘이 변하게 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부에 위치한 탱크의 유체량 자체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 경계 조건에 해당하는 압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간단한 이제 산술식을 통해서 저희가 정의를 하였고, 기존에 좀 복잡하게 모델링 하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에서는 크게 압력과 탱크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압력 경계 조건을 구성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벨로시티 리미터가 켜져 있습니다. 저희 파티클웍스에서는 기존에도 벨로시티 리미터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최대로 입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제한함으로써 압력에 대한 솔버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압력 경계 조건에서도 저희가 압력값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속도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한이 됐을 때 저희가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고려해서 속도를 제한을 하고, 그 이상의 속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압력 경계 조건의 안정화 모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델링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인의 위치에 있는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레셔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파티클웍스의 고급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프레셔 바운더리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셔 바운더리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에는 기존의 여러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인풋에 프레셔 바운더리라고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고요. 이걸 사용해서 기존의 인플로우나 아웃플로우 등을 모델링 했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을 하시고 나게 되면 워킹 윈도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된 이제 압력 경계 조건의 형상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인플로우나 여타 아웃플로우와 유사하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압력 경계 조건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리고 자세, 회전에 대한 센터 쪽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압력 경계 조건의 형태를 원이나 사각형 형태로 설정하셔서 사이즈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거나, 혹은 기존의 CAD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압력 경계 조건 면에 해당하는 서피스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를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타입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압력 경계 조건의 위치에 형상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압력 경계 조건 같은 경우 인플로우와 달리 압력이 가해지는 방향이 화살표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파티클웍스가 제공하는 그 샘플에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좌측에서 인플로우를 통해서 입자들이 유입이 되고, 우측에서 압력에 의해서 압력 경계 조건에 의해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력이 관수로의 안쪽을 가리키도록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여러 경계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물성과 경계면에 적용한 압력 값을 정의를 하여야 되고요. 물성은 플루이드에서 설정한 밀도나 점도 등을 설정한 물성을 타입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모드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프레셔 모드에 해당하는 압력, 예를 들어서 1바에 해당하는 10만 파스칼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압력 경계 조건 같은 경우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까 기본적인 기능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력 경계 조건은 입자들의 더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자들의 더미가 압력을 상사한 외력을 받으면서 압력 경계 조건의 앞뒤로 움직이면서 입자의 생성과 반복을 반복하는 것이 이 압력 경계 조건의 기본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더미 입자들이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더미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 중에 서로 흩어지거나 하지 않고 외력을 받아서 전체가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저희가 간단한 예제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예제는 프레셔 모드에 대한 예제이고요. 관로의 양쪽에서 이제 입자들의 유입과 유출이 정의되는 그런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좌측에서는 두 개의 인플로우를 통해서 서로 다른 유체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측에서는 압력 경계 조건을 통해서 전체 관에 걸리는 압력들을 딱 제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제를 통해서 계산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바 그리고 1바 두 개의 압력을 선택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주황색으로 지금 표시된 색깔들이 실제 설정한 값에 가까운 값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관 내에서 저희가 설정한 값에 맞게 일정한 압력을 띠면서 안정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관 내 유동에 대해서 보다 간단하고 정확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기본 개념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프레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더미 입자들이 압력에 따라서 경계 조건의 앞뒤로 움직이면서 입자를 생성하고 제거하는 것을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압력 경계 조건 부분을 줌에서 봤을 때 더미 입자들이 압력에 따라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입자들의 생성과 삭제를 반복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탱크에 대한 예제입니다. 탱크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수조가 위치한 것과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비교적 큰 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노즐을 해석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다 큰 입자를 사용했을 때도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는 이제 탱크가 직접 구현되어 있고 그 노즐을 통해서 유체가 빠져나오는 예제이고요. 그래서 아래쪽 탱크에 채워진 예제이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압력 경계 조건을 통해서 설정한 탱크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입자가 나오는 그런 예제입니다.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서는 탱크 수조에 위치한 입자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압력 경계 조건에서 주요 입자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플로우 레이트 측정면에서 유량을 측정해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비교적 큰 입자를 사용해서 노즐에서 충분한 해상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보다 동일한 해상도지만 압력 경계 조건을 사용했을 때는 이론식에 비해서 거의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압력 경계 조건의 탱크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예제에서 보다 큰 입자를 사용했을 때도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고 전체 입자 개수 자체도 탱크가 줄어든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 시간에서도 이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7.2 버전에서 추가된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리커다인과 파티클웍스 간의 양방향 열전달 해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방향 열전달 같은 경우에는 그 말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파티클웍스에서는 유동에 대한 열 해석을 하고 리커다인에서는 고체에 대한 열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 해석된 서로 간의 솔버가 실시간으로 열을 전달받으면서 전체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열이 전달되고 혹은 수렴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능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리커다인의 풀플렉스와 파티클웍스의 서멀, 열해석 기능을 사용한 양방향 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다인 같은 경우에는 풀플렉스의 전도 모델을 통해서 고체 내의 열 전달을 풀고 있고요. 파티클웍스 같은 경우에는 유체 입자끼리의 전도 방정식을 풀어서 어떤 식으로 유체 내에서 열이 전달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솔버들이 각각 열을 해석을 했을 때 두 개를 합치게 되려면 결국에 계면에서 얼마만큼의 연료량이 이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유체에서 고체로 이동하는 열의 양, 그리고 고체에서 유체로 이동한 열의 양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양쪽이 다 반영된 그런 식의 솔루션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양방향 열전달 방식은 HTC, Heat Transfer Coefficient를 기반으로 해서
유체 입자와 유연체 절점 사이에 열을 주고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리커다인의 V9R5 버전과 파티클웍스의 7.2 버전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커다인에서는 기존에 계속해왔듯이 MBD와 그리고 FEM, 즉 이제 풀플렉스에 해당 MFBD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컨트롤을 붙이던지 이런 식으로 확장된 모델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파티클웍스의 유동 해석과 열 해석을 합쳐서 모든 기구학적인 거동과 그런 제어 같은 것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서로 간의 열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방향 열전달 해석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 해석을 위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입자와 그리고 동력학 시스템 간의 연동 해석을 위해서 사용한 스탠다드 파티클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월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파티클웍스 쪽에서의 설정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인터페이스가 힘과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주고받았다면 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HTC, Heat Transfer Coefficient와 그리고 노드랑 유체 입자에서의 온도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석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리커다인과 파티클웍스 각각 사이드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있고요. 리커다인 같은 경우에는 열 구조에 대한 열 해석을 위한 FE 메쉬를 생성하게 되고, 이 FE 메쉬 내에서 구조 열 전달을 풀기 위한 그런 서멀에 대한 설정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성된 FE 메쉬는 저희가 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을 전달할 계면에 대해서 월로 지정을 하고 그 월을 파티클웍스에 임포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된 메쉬 데이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온도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HTC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계산이 진행이 되고요. 파티클웍스 쪽에서도 유체에 대한 전도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서멀에 대한 설정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 사이드에서 고체에 대한 전도 솔버 그리고 유체에 대한 전도 솔버 두 가지를 모두 설정을 했다면 기존에 저희가 코시뮬레이션 방법과 동일하게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진행이 됐을 때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를 전달받고 있던 디포메이션이나 포지션, 벨로시티 같은 정보 이외에 HTC와 템퍼러처가 각 설정된 노드들에서 서로 전달되면서 실시간으로 열에 대한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를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양방향 열전달 해석이 구현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제로 선정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어박스 예제이고요. 기어박스 예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열이 되어져 있는 기어를 밑에 있는 냉각류를 통해서 윤활을 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에 대한 온도는 100도로 설정을 할 거고요. 오일에 대한 온도는 20도, 즉 이제 80도만큼 갭이 있는 상태에서 해석이 진행되고 드라이브 인풋에서 100rpm의 속도로 강제로 가속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커다인 사이드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파티클웍스 쪽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풀플렉스와 파티클웍스 간의 인터페이스와 유사하게 리커다인에서 파티클웍스와 열과 관련된 코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메쉬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메쉬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메쉬 전체에 대해서 열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해석이 비효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패치셋 기능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어 같으면 기어와 유체가 닿는 부분은 기어의 표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솔리드 메쉬들에 대해서 메쉬를 모든 노드를 사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패치셋을 사용을 해서 기어의 겉에 이빨 그리고 옆면들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럼 지금 기어가 4개이기 때문에 총 4개의 면에 대해서 저희가 패치셋을 정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열에 대한 경계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리커다인에서 여러 가지 열에 대한 경계 조건, 등운 경계 조건이라든지 플럭스 형태의 경계 조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히 플러스 경계 조건을 설정을 했고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리커다인의 구조열 해석을 위해서는
꼭 한 개 이상의 열 경계 조건이 있을 때 저희가 열 해석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힙플럭스를 작성을 하셔서 플럭스에다가 0을 주게 되면 따로 뭐 온도에 대한 그런 인풋이나 아웃풋 없이 이제 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실제 모델에서는 아무래도 복잡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열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델링보다는 실제로 필요하신 열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힙플럭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패치셋을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기어에 들어가셔서 마치 물성 모델링 하듯이 열에 대한 정보들도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풀플렉스 바디의 머티리얼 프로퍼티에서 영스 모듈러스나 덴시티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설정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보시면 열 관련된 옵션들이 있는데요. 서멀 코이피션트나 서멀 램퍼런스 템퍼러처 그리고 스페시픽 힛과 같이 기본적으로 내가 설정한 고체가 가지는 열적인 특성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물성들을 여기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서멀 코이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열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노드들이 팽창하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서멀 레퍼런스는 기어가 가지는 초기 온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초기 온도 조건을 설정하시고 나머지 두 개, 비열과 그리고 전도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서멀 컨덕티비티 이렇게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시게 되면 지금 내가 생성한 메시가 그 열에 대한 특성을 가진 채로 설정한 온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별개로 저희가 기어 같은 경우에는 구조 열 해석을 리커다인 쪽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커다인 쪽 FE바디 설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다면 샤프트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리커다인 쪽에서 열 해석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웍스 쪽에서 등온의 경계 조건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계 조건을 뒤에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월 인터페이스입니다. 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열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각각의 FE 바디들, 열 해석을 할 FE 바디들과 샤프트, 그리고 전체 케이스에 대해서 월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서멀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월의 설정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서멀 어널리시스의 힙플럭스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따로 활성화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월에 대한 옵션이 이런 식으로 추가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월을 익스포트 하게 되면 이제 이 바디들의 정보들을 다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기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구조열 해석을 하기 때문에 FE 바디들에 대해서 앞서 머티리얼 프로퍼티에서 온도라든지 물성 정보들을 입력을 해줬어야 됐고요. 반대로 샤프트나 월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나 이 월은 탱크 그 케이스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열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온도 설정을 별도로 리커다인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 방법 중에 이제 세팅 부분입니다. 세팅 부분에서는 이제 한 가지 활성화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플렉시블 월 서멀 어널리시스 디폴트 옵션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힙플럭스로 바꿔주시게 되면 열에 대한 해석을 활성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RPA 데이터, 파티클 데이터들의 리커다인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티클 데이터의 템퍼러처를 체크를 해주셔야 리커다인 쪽 컨투어에서 이제 속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온도 데이터들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방법은 일반적인 코 시뮬레이션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출력한 rd_pw.mor을 사용을 해서 파일을 임포트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임포트 했을 때 이제 동일한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쭉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을 임포트한 다음에는 열과 관련된 설정들을 해야 되는데요. 파티클웍스의 열 관련 설정들은 다소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거는 서멀 부분과 히트 트랜스퍼 코이피션트 두 가지 부분인데요. 서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도 방정식을 풀기 위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넌으로 되어 있는 타입을 서멀로 바꿔주시면 자동으로 전도 방정식을 풀고 시어 히팅도 자동으로 켜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 간의 시어에 의해서 전단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열의 생산량 자체를 계산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런 식으로 열에 대한 기능들을 간단히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전도 방정식만 단독으로 풀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면에서 유체와 고체 간의 계면에서 어떤 식으로 열을 주고받을지를 저희가 HTC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HTC를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들을 저희가 얻으실 수가 있고, 요 값 같은 경우에 디폴트로는 저희가 평판 유동에서의 HTC 값을 실험에서부터 채용을 해서 입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평판이 아니라 관내 유동이나 Z플로우나 같이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HTC를 기본값을 쓰시지 마시고 스크립트 형태나 다른 형태로 짜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폴리곤에 대한 상세 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어에 대한 온도는 저희가 FEBody의 머티리얼 프로퍼티에서 비열이라든지 전도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FEBody가 아닌, 즉 이제 리커다인 쪽에서 열해석을 할 구조가 아닌 녀석들, 즉 어떤 아이소서멀 형태의 바운더리를 가지는 것들은 파티클럭스 쪽에서 경계 조건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샤프트라든지 케이스와 같이 등온의 경계 조건을 가지는 것들은 폴리곤의 세부 세팅에 보시면 서멀 바운더리라고 있습니다. 서멀 바운더리가 기존에 계산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을 텐데 요거를 아이소 서멀로 바꿔주시게 되면 등온에 대한 경계 조건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서 서멀 컨덕티비티 등의 정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FEBod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에 대한 경계 조건 앞서 리커더인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FEBody는 열의 추가 열해석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월 옵션에서 더블 사이디드 DF 옵션을 켜주셔야 정상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해석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 등의 경계 조건들도 입자들을 생성하거나 혹은 인플로우 같은 경계 조건도 입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생성된 입자들의 이니셜 템퍼러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리프로세스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 시뮬레이션과 동일합니다. 해석을 파티클럭스 쪽에서 진행하지 않고 단지 솔버에 대한 정보만 업데이트하는 클로즈 위다웃 러닝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해석을 진행하신 다음에 리커다인 쪽에서 코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석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박스 내 윤활유에 의해서 기어가 냉각되는 효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100도로 빨갛게 표시된 기어와 그리고 파란색으로 온도가 낮은 윤활유가 다음과 같이 초기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을 때 기어가 회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온인 유체들을 계속해서 퍼올리게 되고 유체와 고체가 맞닿아 있는 하단부에서부터 열전달이 일어나서 점점 기어가 식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체적인 볼륨이 작아서 연용량 자체가 작은 기어 이빨 쪽에서 먼저 냉각이 되는 현상들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체의 입자들도 상대적으로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가열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늘색으로 온도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뷰를 바꿔서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기어만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실시간으로 이제 유체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온의 기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어의 이빨부터 빠르게 냉각이 되어가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기존에 하기 어려웠던 이제 복잡한 기구학적인 거동과 유동까지 맞물려서 이제 냉각되는 여러 가지 예제들에서 조금 더 파티클럭스와 리커다인이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스 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설정한 공간 내에 입자가 머무른 누적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압력 바운더리와 유사하게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성을 했을 때 프로퍼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리즌들이 이렇게 디테일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리즌에는 내가 레지던스 타임을 측정하고자 하는 볼륨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방법은 기존에 프루브에서 사용하셨던 프루브 리즌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즌이 정의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상단에 배치된 인플로우에서 아래로 입자들이 투여가 되는 모델입니다.
그때 제가 레지던스 타임을 다음과 같이 주황색 박스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투여된 입자들은 이 박스 내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파란 색깔, 즉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박스 내에 들어오게 되면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 값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박스를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레지던스 타임은 증가하지 않고 고정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특정한 볼륨을 선택하고 그 볼륨 내에 입자가 몇 초간 머물렀다가 빠져나가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웍스 내 열전도 솔버인 이제 고체 열전도 솔버인 CHT 해석의 멀티 GPU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입자의 항력을 실시간으로 주기 위한 FVM 솔루션의 멀티 GPU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FVM 기능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솔버 내 프리슬립 바운더리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파티클웍스에 추가된 줌 기능, 입자들을 한 번 해석하고 한 번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영역에서 더 작은 입자들을 분사해주는 기능이 줌 기능에 대한 튜토리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API 내에 저희가 월 임포트 기능, 리커다인 쪽에서 출력한 인터페이스의 월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리커다인과 파티클웍스 모두를 포함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API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